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상황 판단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나 저희가 표 해석 같은 문제, 좀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이 딱 정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많이 나오는 유형별로, 형식별로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요. 아마 이론을 조금 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좀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이런 스타일들이 좀 있네, 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좀 막등이가 잘 안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봐주셨을 때 저희가 상황 판단은요 크게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7개로 나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개라기보다는요 사실 지금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가 이제 규칙 찾는 부분, 그리고 계산형, 이렇게 크게 3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법조문과 이제 법학 교과서 지문, 그 일치, 부합, 여기서는요 문제, 이제 주제문에서 답을 찾거나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진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문제들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은 연습을 통해서 좀 100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규칙의 적용과 수리 퍼즐, 논리 퍼즐 같은 경우는 규칙 찾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순서 찾기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렵습니다. 정말 좀 많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스타일의 유형이고요. 조금 수학적 센스가 있다면, 계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학적 센스, 규칙 찾는 게 그런 센스가 조금 있다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산형이 있는데요. 계산형은요 어렵진 않습니다. 요새 들어서 조금 지저분한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해석처럼 디테일한 계산까지 하게끔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산형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계산 실수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상황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서 이론도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형을 10개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10개로 나눴는데 10개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저희가 법조문 제시입니다. 법조문. 말 들어도 좀 딱딱하죠, 맞죠? 딱딱합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하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쉽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답들, 정해놓은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 거기서 찾기만 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유형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뭐 법령이나 조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 혹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한마디로 여기서 그 단어를 알면 더 좋고요. 법조문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상 읽어가면서 옳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저희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례와 매칭이 돼서 이때는 어떤 법규가 적용돼야 되는구나, 그런 걸 조금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이 유형의 문제가 처음 접했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당연히 어색하니까, 맞죠? 어색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조문 문제 형식은 내용 일치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 일치라는 거죠. 이렇게 잘 비교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매일매일 풀어보신다면 쉽게 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주워먹기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오히려 일반 텍스트와 달리 법조문은 구조가 짜임새 있기 때문에, 짜임새가 있다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큰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브로 나뉘기 때문에 저희가 맥락, 짜임새가 있으므로 그걸 조금 더 잘 캐치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유형은 그런 유형이다라고 말해주고 저희가 중요한 그 밑에 있는 접근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인 거 읽어보면 알죠. 문제를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유형의 이해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접근 방법인데요. 저희가 접근 방법은 총 3개로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세부적인 내용의 처리 방법입니다. 좀 읽어보신다면 법조문형 문제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면 모든 수험생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당연하겠죠.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어느 정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제시되는 법조문은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말고 선택지를 판단할 때 찾아가는 식으로 풀이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부 항목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즉 상위 범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선택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꼼꼼히 읽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법조문 봤을 때 여기 땡땡조 라고 타이틀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제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여기 밑에 1항은 그리고 2항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항 밑에 제 1호는 2호는 나오고 호 밑에 가목은 나목은 이렇게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몇 조라고 하는 타이틀은 여기 있는 제 몇 조는 여기에 있는 상황을 다 아우르고 있는 큰 범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읽었을 때 그래 그런데 요 정도의 범주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체력이 큰 바운드리를 잡아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항과 이 밑으로 가는 호와 목 세부 사항으로 갈수록 디테일한 경우겠죠. 아마 목 정도 가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조금 특이한 형태를 저희가 발레 같은 거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이나 호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좀 명시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항 정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고 그 항 밑에 있는 호에서는 지문을 읽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선지와 보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단어가 매칭되는 애가 있다면 그때 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읽고 비교하는 형태로 가주셔야지 처음부터 쭉쭉쭉쭉쭉 다 읽고 나서 이제 선지나 보기를 보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필요 없는 애들도 있죠. 필요 없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있었나? 이게 비슷한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없었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서요. 우선 전체적으로 다 읽기보다는 전체 큰 형태, 제목이 있다면 제목을 꼭 확인해 줘야 되고 항,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단어 조금 캐치해 주시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선지와 비교하면서 하자라는 게 세부적인 내용의 처리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게요. 법률과 시행령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보시면 법률하고 시행령이 같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특정 용어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률이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 이렇게 혹은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쭉 나열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선택지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까지 나온다. 아까 제가 말했죠. 굳이 일부러 지문을 길게 해서 수험생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그래서 길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읽기보다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구나.
그 부분만 파악하고 그리고 선지와 비교를 해야지만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희가 솔직히 여기 문제 다 푸는데 25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모두 풀어서 맞추기에는 정말 어렵죠. 맞죠? 왜냐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아마 25문제 중에서 많이 풀어봐야 막 20문제 이렇게 풀게 되는데 20문제 풀었을 때 20문제 다 맞게 되면 성공이죠. 하지만 또 그것 또한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요런 거 부분에서는 저희가 큰 타이틀만 확인해주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체크할 때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법률의 어느 용어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었는지 대략적인 큰 틀만 잡고 저희가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 이제 저희가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조문에 제목이 붙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내용에서 제목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밑에 하부로 설명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부에서 그 제목과 반대되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혹은 위에 있는 것처럼 된다면 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경우는 그 제목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에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문의 길이가 길게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조문들을 천천히 읽으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줄거리이기 때문에 제목을 체크해두고 그 제목을 통해서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름대로 넣은 후 선택지를 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라. 제가 아마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왜냐하면 법조문 문제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저희가 법조문들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만들까? 그랬을 때 조금 오답률이 조금 높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그게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야 되므로 저희가 봤을 때 일부러 길게 만들고 타이틀 같은 거를 잘 챙겨야지만 출제자의 낚시에 낚이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법조문을 많이 풀어보고 나서입니다. 그냥 초반에 문제를 풀면서 이걸 같이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봤다면 제시된 법조문에 별다른 특성이 없다면 차근차근 쭉 읽어본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주어가 무엇인가와 익숙한 법률 용어들에만 체크해두고 선택지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법조문, 너무 많이 나오는 법조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단어들 같은 거. 단어들이 중요하니까 그 단어들의 형태와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특색이 있다면 그거를 포커스 잡아서 그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특성이 없는 조문이라는 것은 결국 출제 포인트가 한정적이다.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그것은 주어와 법률 용어를 섞어 놓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므로 여기 나왔죠. 계속 똑같은 얘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게 최악입니다.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푸는 게 최악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신다면 포인트만 잘 잡아 주신다면 쉽게 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로만 해서는 법조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시 문제 하나 보실 텐데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줄거리이기 때문에 길죠. 네, 깁니다. 그랬을 때 우선 문제를 보시면요. 꼭 읽어주셔야 되는데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꼭 읽고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청렴의 의무.
그리고 저희가 정치운동의 금지, 그리고 저희가 나온 게 여기 집단 행위의 금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에 저희가 옆에 제목이 붙었죠.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정치운동의 금지, 그리고 집단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조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공무원은 뭐 관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게 중요하죠. 무조건이라는 거죠. 사례, 증여 또는 뭐 향응을 주고받거나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서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같이 보기 때문에 위에서 한 거고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푼다면 저는 청렴의 의무가 있고 정치운동의 금지가 있고 집단행위의 금지가 있고 여기서는 저희가 밑에 하위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보기를 볼 텐데요. 기억을 보시면 공무원 갑은 그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없이 고가의 도자기를 증여하였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셋 중에 맨 위에 걸 읽어봐야겠죠. 왜냐하면 청렴 의무 비리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내용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미리 읽었지만 다시 봤을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관계가 있던 없던 저희가 증여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증여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행위, 위반하는 행위에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니은을 보시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조 조합에 가입된 을을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치운동이겠죠. 그럼 정치운동을 봐주신다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지지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거,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1항과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거 저희가 이제 여기랑 같이 봐야 되는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왜 된다. 이런 건 다만 항상 문제에 나옵니다. 빠진 적이 없죠. 연태까지 항상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니은 같은 경우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기억은 틀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고요. 니은은 맞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디귿을 보시면 A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요구하다.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니을도 마저 봤을 때 B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구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권유했다. 다른 저희가 후보에게 투표를 권유했다. 당연히 다 안 된다는 게 나왔죠. 그러므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쭉 읽어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풀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문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복잡해지거나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 먼저 봐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법학 교과서 지문을 보실 텐데요. 법학 교과서는요, 똑같습니다. 앞에 법조문하고 똑같은데 다른 형태가 뭐냐면
앞서 나온 지문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상황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 법조문하고 얼마나 매치되고 이 상황일 때 그러면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혹은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벌금은 얼마냐, 내야 되는 돈은 얼마냐,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법조문 플러스 계산, 법조문 플러스 저희가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유형의 예를 보시면 법조문을 법학 교과서형으로 변형한 유형이다. 어차피 기틀, 태생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매년 두세 문제는 꼭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제시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상은 법률형 문제의 형태와 동일하다. 제시문의 형태다. 상황을 준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법률형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스킬, 특히 외의 규정에 대한 포인트는 이 유형에서도 여전히 유의하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부러 상황이 제시되고 심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놨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접근 방법으로는 법조문 형태의 재구성인데요. 설명문 형식으로 구성된 법조문 유형의 문제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줄글로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 형식으로 아니면 혹은 그냥 법조문에 나왔던 법들을 저희가 쭉 나열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이쁘게끔 좀 정리를 해줘야지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법, 다른 상황에선 저런 법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줄글로만 놔두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첫 단락을 1조, 두 번째 단락을 2조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을 시켜놔야지 저희가 찾기 조금 편하다는 거겠죠. 단락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얘기하던 주제, 내용이 조금 바뀐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단락을 기준으로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놓는다면 선지나 보기 찾기 좀 쉬워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단락을 나누어서 조금 정리를 해봐라 라는 거겠죠. 그리고 법률 지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심화된 단어는 저희가 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법률 용어 같은 경우 저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읽어가면서 해석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주면 좋고요.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직권이나 혹은 신청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같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저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만 좀 구할 줄 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게 될 거고요. 생각할 부분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줄글을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죠.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 단락과 이 단락을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나온 한편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맨 처음에 할게 옳은 것은 이라는 걸 보겠죠. 그리고 나서 단락이 두 개로 나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제시문 여기 있는 지문을 보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먼저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황을 본다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 문제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건지를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 상황을 저희가 먼저 읽어준다면 전체적인 여기 있는 지문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셨을 때 2018년
3월 10일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의 소유의 나루터 그림을 과실 없이 진품으로 믿고 1,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날짜 중요하죠. 2018년 저희가 3월 10일에 과실 없이 여기서 1,000만 원을 주고 그림을 샀죠. 네, 1,000만 원을 주고 그림을 샀습니다. 당일에 그림을 넘겨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8년 저희가 6월 20일 갑은 나루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날 위작을 이라는 사실 알았다라는 거겠죠. 뭐 저는 옆에 일부러 썼지만 선생님분들께서는 그냥 밑줄 치거나 색펜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당연히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중요한 거죠. 요런 내용 적어놓은 내용을 조금 보시면 지금 위작위로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날짜를 줬기 때문에 날짜 형태의 기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보신다면 위에부터 보신다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저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소하고 해지는 또 다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나 그 과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는다. 지금 하자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아무 때나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지금 쭉 보고 나서 저희가 예시가 나왔죠. 매수한 그림이 위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만 저희가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2018년 3월 10일 날 샀지만 저희가 안 날은 이만큼이므로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최장 2019년 저희가 1월 안에는 해야 1월 20일이라고 할까요? 네. 1월 20일 안에는 저희가 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착오는 쭉 읽어주신다면 저희가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 또 얘가 나왔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 벗어난 날, 진품이 위작을 한 날부터 3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매도인에 쭉 나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계약 체결 날부터 저희가 10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선지를 보신다면 1번을 보시면 2018년 사실 날짜를 쓴 이유가 선지에 날짜가 많죠. 그러면 날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캐치하시면서 봐주셔야 되겠는데 2018년 6월 20일 저희가 을은 하자 이유로 각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네. 지금 여기가 6월 20일 당일이니까 당일 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저희가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갑과 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을은 판매한 사람이고요. 갑은 매수한 사람이죠. 매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
한문 생각 안 하고 저희가 그냥 해지할 수 있다. 날짜만 본다면 이런 거에 낚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소한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2번을 보시면 2019년 6월 22일 갑은 을에게 하자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내기 때문에 20일까지는 안 되겠죠. 19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6월이니까 1년이죠. 1년이 넘었으므로 할 수가 없겠다. 저희는 6개월 안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2번 보기도 그래 틀렸고요. 3번을 보시면 6월 20일 날 갑은 착오의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작을 알았으므로 여기서 저희가 3년이 2021년 6월 20일 날까지 하던가 혹은 여기서부터 10년인 2028년 저희가 3월 10일까지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3번 보기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4번을 보시면 을이 매매계약 당시 위작이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2019년 6월 20일 갑은 하자 이유로 을과 매매계를 해지할 수 있다. 해제는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되고 취소만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법학 교과서와 법지문 같은 경우는 주어진 내용만 잘 파악하고 문맥만 단어만 잘 이해한다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풀어보셔서 어색하지 않도록 법조문이 조금 뭔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받지 않도록 많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일치부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